예, 안녕하세요. 오늘 서양미술로 보는 트로이를 강의할 강사 이종현입니다. 저는 이제 일단 이 그림을 통해서, 서양 그림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그 두 장편 서사시를 이제 기반으로 할 겁니다. 이 두 서사시는 둘 다 트로이 전쟁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리아드는 트로이 전쟁이 끝나는 시점까지, 그 다음에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거기서 이긴 장수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타카까지 돌아가는 과정, 10년을 그 과정을 그린 그런 이제 서사시입니다. 근데 이 두 작품은 지금부터 거의 3,000년, 뭐 아직 3,000년은 다 안 됐지만 거의 3,000년 동안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유럽 서구인들의 정신과 사상의 바다, 그들의 원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는 오디세이의 영어 이름이죠. 그리고 뭐 유명한 SF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거 영화 있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요즘에 컴퓨터 바이러스 이름도 트로이 목마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그들에게 늘 뭔가 끊임없는 어떤 예술이나 문학, 그 다음에 사상, 그 다음에 당연히 문학 이런 쪽으로 끊임없는 영감이 되어주고, 그들의 정신세계의 바다라서 끊임없이 그들은 거기서 뭔가를 퍼내고 있습니다. 제 짐작에는 아마 이 서구인들이 존재하는 한은 앞으로도 계속 이들은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에서 뭔가를 계속 퍼내고 뭔가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낼 텐데요. 오늘은 이제 그 트로이 전쟁 중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가 너무 방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은 트로이 전쟁의 발발에 관한 얘기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트로이 전쟁에 관한,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와 얽혀 있어요, 시작은. 그래서 그리스 신화와 얽힌 그 트로이 전쟁의 시작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미술적으로는 고대 그리스의 도기, 그 도기들이 굉장히 특이한 색감과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화려하거나 뭐 현란한 그런 기법은 아니지만 그들이 가진 굉장히 깊은 독특한 미감이 있어서 그거를 오늘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죠. 여기 이제 그리스가 있고, 여기 터키인데, 이제 트로이는 이 터키의 서부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도시 연합과 이제 이 트로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고대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트로이가 있죠, 오른쪽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에 이렇게 도시 국가들이 여러 개 있는데, 사실은 이 스파르타하고 트로이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 여러 도시들이 그때 연합을 해서 이제 트로이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고대 그리스의 이 도시들은 자기네들이 동족 의식은 있었어요. 동족 의식은 있었지만 굳이 이제 합해서 하나의 나라로 세운다는 그런 의도는 없었죠. 고대라서 그것이 이제 쉽지 않기도 했지만, 도시 국가들의 각 왕이 있는데 이제 합쳐서 뭐 왕이 하나가 된다, 이런 거는 그들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거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연합을 하고, 평소에는 이제 각자 도시 국가로서 이제 존재를 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이 스파르타에서 트로이를 공격해야 될 이유가 생겼을 때 다른 도시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전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스파르타 왕비 헬레나가 결혼할 때 그 주변에 그 왕들이 같이 이제 언약을 한 게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트로이를 공격할 때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리스의 이제 여러 도시 연합이 이제 트로이를 공격하게 되죠. 먼저 이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얘기를 하려면 그리스 신화 얘기를 해야 합니다. 펠레우스와 테티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그리스 도기에 그려진 펠레우스하고 테티스예요. 근데 고대 그리스는 그림이나 벽화가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그들은 도기에다가
자기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기록을 그림으로 해놔서 이게 이제 지금은 굉장히 그 고대 그리스의 그 삶, 그들의 이제 뭐 가치관 이런 거를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도기에 그려진 건데 사실 뭐 이 단순하게 손으로 표현이 된 거라서 얼굴 뭐 생김새의 차이는 전혀 없죠. 그냥 장식이나 옷 이런 걸로 봐서 이제 펠레우스다, 테티스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표현한 방법을 보면 얼굴은 측면을 그리고 눈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리고 이렇게 그려요.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기원한 표현 방식이죠. 이쪽 사람들은 굉장히 스토리텔링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늘 문자가 없을 때도 그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꼭 장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어떤 전달, 자기네 그 이야기 전달, 이거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항상 이집트에서도 어떤 물체를 그 대상을 그릴 때 그것을 아름답다 아니면 그거를 실제와 같이 그린다 그런 개념보다는 이게 무엇인지 보는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데 더 사실 중점을 뒀죠. 그래서 이제 이 옆모습 얼굴에 정면의 눈 이런 거는 이집트에서 기원한 표현인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옛날 이집트 한 기원전 1000년쯤 그 정도에서 이제 벽화 그려진 건데 여기 보시면은 얼굴은 측면, 눈은 정면의 모습, 또 어깨, 상체는 정면, 그래서 하체는 또 옆으로 약간 틀어지게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집트에서 흔히 그렸던 방식인데 이걸 보시면 이게 누구겠어요? 피카소죠. 피카소의 입체파의 거장 피카소인데 피카소가 여기서 이제 이 이집트의 다시점을 우리가 활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입체파는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표현의 그 방식이 다시점이죠. 물체 그리는 대상을 이렇게 분해해서 그거를 여러 시점에서 다시 조합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피카소가 이제 자기의 5번째 여인이에요. 그 피카소는 공식적으로는 8명의 부인이 있지만 사실은 뭐 그 공식적이지 않은 여인이 더 많을 정도로 하여튼 여성 편력의 화려한 그 화가인데 여기에 보면 그 마라도르인데 이제 이 다시점 이집트 방식 같은 다시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다시 이제 펠레우스와 테티스 얘기를 돌아가서 이건 이제 고대 그리스의 도기 중에서 접시예요. 접시인데 이제 가에는 기하학적으로 장식을 했고 가운데 이제 여자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 물고기가 나오죠. 물고기가 나오면은 이제 이게 테티스입니다. 테티스는 바다의 요정이에요. 요정은 이제 여신보다는 아래급이에요. 근데 인간보다는 위. 그래서 이제 이 바다의 요정 테티스를 표현할 때는 항상 이렇게 물고기가 등장을 합니다. 간단한 선으로 이렇게 이제 도기에다가 표현을 했죠. 이건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에 물고기를 들고 있으니까 테티스예요. 테티스를 펠레우스가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자는 도망을 가고 남자는 쫓아가고 이런 구조로 그려져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얘기냐 하면 원래 이제 여기는 이제 이건 제우스예요. 옆에 독수리가 있으면 우리가 제우스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제우스가 원래 테티스를 이제 눈독을 들였어요. 테티스가 예쁘기 때문에 눈독을 들였고 뭐 제우스야 뭐 워낙 여러 여자를 그렇게 뭐 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거느리니까 테티스도 당연히 이제 자기가 이제 거느리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테티스는 예언을 받기를 네가 낳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이제 신중에서도 최고 탑인데 나보다 잘난 아들이 내 위에 어떤 존재가 생긴다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테티스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바람둥이인데 이제 그 여자를 포기할 정도로 그 권력에 대한 욕구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티스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생각을 하니 얘는 이제 인간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신하고 인간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는 신은 불멸의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고 인간들은 이제 언젠간 죽는 존재고 한데 그의 뭐 아들이 잘난 아들이 나더라도 언젠가 죽으면은 뭐 별로
그렇게 자기한테 위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인간급에서는 뭐 그렇게 큰 위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간 이제 펠레우스하고 짝지어주기로 이제 마음을 먹죠. 근데 이제 이 도기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이게 뭐 하고 있는 거겠어요. 이게 이제 펠레우스하고 테티스인데, 펠레우스가 그냥 허리를 꽉 붙들고 노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위에 이렇게 표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범, 그 다음에 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물들이 여기에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테티스는 바다의 요정인데 자기가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이제 펠레우스가 자기를 붙들러 올 때마다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동물, 각종 동물, 아니면 나무, 심지어는 불, 뭐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하니까, 이제 이 고대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저렇게 무조건 힘으로 제압하면 그것이 이제 통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펠레우스가 이제 저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바다의 노인, 바다의 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프로테우스가 펠레우스에게 조언을 합니다. 네가 테티스랑 결혼을 하고 싶으면 걔가 무엇으로 변신하든 간에 죽을 힘을 다해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장면이에요. 얘가 뭐로 변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표범이나 뱀이나 이런 걸로 변신을 하고 있는데, 펠레우스가 테티스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이제 그리스 도기예요. 이것도 같은 내용을 그린 거죠. 근데 조금 아까 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조금 색채나 표현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화려하죠. 그래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제 모습을 펠레우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들고 있고, 여기도 이제 뭐 사자라든가 들소 같은 동물들이 그려져 있죠.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이거는 이제 전체로, 도자기 전체로 보는 이제 펠레우스가 테티스를 붙들고 있는 붙들고 안 놓는 모습인데, 뭐 테티스는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뭐 갑오징어로 변해서 먹물을 뭐 펠레우스에게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이제 펠레우스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고 결혼 승낙을 하죠.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고대 그리스 도기인데, 그 옛날의 도기들을 운반하는 어떤 방식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밑에다가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집 같은 걸로 완충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렇게 묶어서 이제 이런 뭐 동물이 끄는 수레나 이런 거, 아니면은 또 배를 타고 다른 섬으로나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켰겠죠. 옮겨가는데,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길고 손잡이가 양쪽으로 달리고 이런 형태의 그리스 도기는 이제 형태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근데 이건 암포라라고 해요. 암포라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술, 뭐 곡물, 기름 이런 거를 담고 저장하는 용도로 쓰였던 건데,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끝이 뾰족해서 뭔가 이렇게 받침대를 세워서 거기다가 이제 끼워서 이제 이거를 세워놔야 되는데, 어떤 암포라는 밑이 납작해서 그냥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암포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펠레우스와 테티스와는 상관없는 그냥 그리스 도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감상하시라고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은 건데,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왼쪽은 적화식 토기고 오른쪽은 흑화식 토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려진 주체의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적화식 토기, 이제 흑화식 토기로 나뉘는데, 그건 흙에 이제 들어있는 철분의 양, 그 다음에 구울 때 그 공기를 불어넣는 양에 따라 이제 이렇게 색상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균형 잡힌 거 하며, 이제 왼쪽은 훨씬 곡선으로 우아하게 표현을 했죠. 이제 이게 악사인데, 그때 악사들은 맹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맹인인 듯한데, 악사가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굉장히 이제 부드럽고 우아하게 그린 거고, 오른쪽은 아래 위로 기하학적인 무늬로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뛰는 육상 선수들을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 육상 선수들을 이렇게 이제 단순한 선으로 단순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굉장히 임팩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 도기의 아름다움을 한번 이렇게 잠시 감상하실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오른쪽에 육상의 그 모습을 이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한 선 몇 개로 그 디테일한 표현을 하는 그 어느 것보다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임을 느낌 있게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뛰어난 표현을 해놨어요. 그때 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거는 이제 마티스의 작품이에요. 근데 훨씬 이제 표현의 어떤 에너지나 힘은 떨어지죠. 그 대가 마티스도. 근데 이제 이거는 그린 게 아니라 마티스는 색종이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잘라서 붙이기, 색종이를 잘라서 붙이기 작업을 한 건데, 마티스가 원래 이제 그 포비즘 야수파의 거장인데 색채를 강하게 쓰는 화가인데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됐죠. 그때 이제 이 마티스가 생각해낸 방법이 색종이를 오려서 이제 붙이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 방법으로 자기가 표현을 시작한 건데, 사실은 마티스는 그 말년에 한 색종이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더 크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고대 그리스의 어떤 표현 단순한 기법하고 어떤 공통점은 찾을 수 있는데, 그 뭔가 힘, 그 거기 들어있는 어떤 에너지,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리스 도기의 그 그려진 선으로 그려진 표현을 따라가지 못하죠. 마티스 얘기 나온 김에 이렇게 색종이 작업을 크게 한 거를 한번 보고 가려고, 이제 이거는 프랑스 시립 현대미술관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건데, 이 색종이 작업이라는 거는 그냥 종이를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큰 종이에다가 색칠을 합니다. 색칠을 해서 자기가 이제 색깔을 선별해서 색칠을 해서 그걸 오려서 이렇게 이제 붙이기를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제가 댄스예요. 춤추는 인체의 모습을 이렇게 간략화, 심플하게 해서 이제 표현을 했죠. 자기 색종이 작업으로.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이게 사실은 미국의 반스 재단이라는 데서 반스 그 자기네 그 건물을, 반스 재단의 건물에 벽화를 이제 장식해달라고 마티스에게 의뢰를 했는데, 이게 그거를 위해서 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고 보니까 그 벽하고 사이즈가 안 맞아서 다시 거기는 이제 제작을 했고, 이거는 프랑스의 이제 시립 현대미술관에 남아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작품의 밑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종이를 붙였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여기 이제 마티스 사인이 있죠. 1932년에 제작한. 이렇게 큰 작품을 마티스가 지금 제작하는 과정을 이제 사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받침을 대고 올라가서, 이게 기다란 거는 이제 대나무 막대기예요. 끝에다가 목탄을 붙여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드로잉하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다시 이제 그리스 도기로 가서, 이것도 너무 아름다워서 이거를 하나 이제 올려봤어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형태감에서 이제 균형감이 있고, 손잡이에 저 기하학적 무늬,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 여인은 아테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구를 쓰고,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아테나를 이제 중간에 그려놨는데 마치 이렇게 공중에 붕 뜬 듯이 가볍게 우아한 표현을 굉장히 단순한 느낌으로 우리한테 와닿게 표현을 잘했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도기 형태하고 참 조화롭습니다. 이게 색감도 검은색이랑 이게 붉은색 계통의 이 색감이 굉장히 깊이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금 사과에 대한 얘기. 이제 그래서 이제 테티스랑 펠레우스가 결혼을 합니다. 이 그리스 도기에 이제 표현된 둘이 이제 결혼하는, 이제 펠레우스가 테티스 손을 잡고 가는 그런 장면인데, 이걸 이제 다른 작품들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훨씬 더 이제 이거는 자세하게 표현이 돼 있죠. 오른쪽에 펠레우스가 있고 이제 테티스가 있고, 그 뒤로 쫙 신들이 이제 그 결혼식장에 이제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보면 이제 이거는 여기는 글씨까지 써 있어요.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하도록 글씨까지 써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디오니소스, 여기 포도송이가 있죠. 포도송이가 그려져 있으면 술의 신
디오니소스라는 의미예요. 로마의 이름으로는 바쿠스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디오니소스가 이제 여기 참여한 거를 이렇게 포도로 그려서 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자기네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늘 자기네 얘기를, 메시지를 이렇게 이 도자기에서도 그렇게 자기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도자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계속 이어져서 중세, 근세에 가면 유럽에서 종교에 관한 그림이 많이 나오죠. 종교에 관한 그림에서는 그 도상학이라는 거를 모르면은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많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 뭐 아까 말하면 독수리가 나오면 제우스다, 이렇게 포도송이가 나오면 디오니소스다, 물고기 나오면 테티스다, 이런 것 같이 성경에 이제 관한 그런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비둘기는 뭐 성령이다, 또 뭐 그 외에 뭐 모래시계가 나오면 어떤 인생의 유한함을 어떤 그 의미를 한다. 뭐 또 백합은 순결을 의미한다. 또 뭐 해골이나 썩은 그런 어떤 음식들이 그려져 있으면 이거는 이제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담아요. 이런 이제 형태가 중세나 근세까지 계속 얘네들은 이어지죠. 왜냐하면 그림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세한 표현을 근데 보면은 뭐 여성의 의상 디자인도 여기 자세하게 표현이 돼 있고, 이렇게 망토를 걸친 이런 이렇게 흐름, 곡선이라든가, 보면 그리스 도기는 이게 전체 모습인데 중독성이 있어요. 자꾸 이게 눈을 붙잡아 놓는 그런 묘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요 위에가 이제 조그맣게, 제일 위에가 이제 우리가 조그맣게 본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을 보면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등장하는 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이제 동물 프리즈로 둘렀고, 이걸 더 전체를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밑에 받침까지 있는 이런 독인데, 이건 아마 이제 무슨 의식이나 이런 데서 사용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독인데, 사실 이 독이가 많이 발견된 곳은 그들의 묘지 부장품으로 많이 넣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훗날에 많이 거기서 이제 발굴을 해내는데, 이것도 보면은 밑에 받침에 어떤 그 균형, 위에 그 도자기랑 균형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아름답죠. 이런 게 이제 2000년, 몇백 년이 되도록 어떻게 이게 보존이 됐을까 싶은데, 밑에 받침에 가만히 보시면은 이렇게 깨져서 이렇게 붙이는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훼손이 된 거를 복구를 한 거죠. 어쨌든 이 정도가 유지가 됐다는 거는 놀라운 일인데, 그 덕에 이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거를 볼 수가 있죠. 고대 그리스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표현을 볼 것 같으면, 이건 이제 바로크 시대로 확 넘어옵니다. 바로크 시대에 이제 그 브리헤얼은 네덜란드 화가인데, 이 바로크 시대는 북유럽에서는 루벤스가 그냥 다 휘어잡고 있을 텐데, 그 루벤스의 그림의 특징이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많아요, 그림에 움직임이 많고, 그 다음에 색채가 화려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보면 이제 구도가 굉장히 이제 뭐 강렬해서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브리엘도 뭐 그 같은 네덜란드, 벨기에 그쪽이니까 그런 흐름을 따라서 그 시대의 특징대로 이제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식하는 숲속에서 이제 모든 신들을 모아놓고 결혼식하는 장면을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더 세월이 흘러서 이제 1700년대 후반에 신고전주의 화가예요.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이제 옛날 고대 시대의 어떤 그 미적감을 자기네가 추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들이, 임체의 형태가 마치 이제 그리스 조각같이 견고해요. 형태가 견고하고, 뒤에 배경을 이제 이렇게 그리스 신전 같은 그런 배경을 집어넣고, 또 그 시대의 어떤 정서를 자기네들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왼쪽에는 티티스와 펠레우스가 있고, 이제 여기 여신들이 있는데 뭔가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바로크 시대의 이제 그 그림인데, 여기서는 보면은 오른쪽에 그 여자의 등과 그 다음에 또 어두운 부분이 굉장히 밝고 어둠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어 있죠. 이거는 카라바조, 마로코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는 카라바조의 영향인데, 이 강렬한 빛의 대비로 이제 바로코의 특징은
아까 루벤스 같이 그렇게 움직임이 많고 색채가 화려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강렬한 빛의 대비도 굉장히 거기서 이제 중요한 흐름의 하나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을 때 위에서 누군가가 이제 저렇게 황금 사과를 던지죠. 저게 사과인데 황금 사과예요. 저게 이제 어떻게 된 얘기냐면 제우스가 모든 신을 이제 그 벨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에 초대를 했는데 딱 하나 에리스만 초대를 안 했어요. 에리스가 불화의 여신이죠. 불화의 여신이니까 결혼식에 초대받기는 뭔가 적절치는 않죠. 그래서 에리스를 뺐더니 에리스가 화가 나서 와서 이제 이렇게 황금 사과를 던집니다. 던지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다른 똑같은 이제 그 결혼식 장면. 근데 황금 사과를 이제 제우스가 들고 있죠. 들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이제 머리에 이렇게 관을 쓴 헤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에로스, 날개 달린 에로스가 있죠.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거는 아프로디테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방패를 갑옷을 입고 이거는 이제 전쟁의 여신 아테나죠. 그래서 이제 셋이서 이제 이 사과의 주인이 자기라고 이제 셋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셋은 여신 중에서 이제 탑3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일 아름답고 제일 힘이 있는 이제 여신인데 이 여신들이 거기다가 이제 이 사과를 가지고 왜 싸우냐면 여기다가 뭐라고 에리스가 써놓고 던졌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이 사과가 이제 이 사과를 갖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적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여신이 서로 자기라고 이제 이 사과에 대해서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으니까 이제 제우스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우스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이거를 누구를 줬다가는 또 두 명이 앙심을 품고 자기한테 이제 그 어떤 불편한 관계가 될 텐데 뭐 세상 모든 여자와 이제 좋은 관계이고 싶은 제우스가 그거를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굴려서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여신을 데리고 저 인간 세상에 산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 파리스에게로 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파리스는 인간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아름다운 남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면 좋은 결정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로 가라고 이제 거기다 떠밀어 버립니다. 자기는 결정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리스 도기에 표현된 이제 파리스 왕 이제 목동하고 이제 왼쪽에 세 여신이 와서 있죠. 얘가 이제 양측이라는 거는 이 파리스 밑에 염소가 그려져 있죠. 양인지 염소인지 그려져 있어서 이제 이게 얘가 목동이구나. 그리고 파리스는 늘 이렇게 현악기를 들고 있어요. 그림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리스한테 온 모습을 이제 그리스 도기에서 이제 그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파리스의 심판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서양사에서 유명한 사건인데 파리스가 결정을 해야 돼요.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벽화예요. 벽에 이제 그림 뒤로 이렇게 깨진 선이 많죠. 오래된 벽화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자세히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왼쪽에 파리스가 서 있어요. 이제 밑에 양이나 염소가 이제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헤르메스가 새 여신을 데리고 온 모습인데 이런 벽화가 이제 얘네들은 이제 벽에다가 대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다른 종류인데 이건 좀 더 자세하게 그려져 있죠. 오른쪽에 이제 날개 달린 모자나 날개 달린 신발을 신으면은 그거는 헤르메스예요. 그래서 헤르메스가 있고 왼쪽에 이제 뭐 새 여신 다 있고요.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양치기 파리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래된 이 벽화인데 이런 벽화들이 그려온 건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에요. 많이 훼손이 되고 했지만은 이제 저기 벽에 보면은 저렇게 벽화들이 흔적이 간혹 남아 있죠. 이렇게 오래된 이제 집인데 여기다가 이제 벽화를 이렇게 그려서 또 이제 집안에도 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그려 놓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식의 벽화도 있고요. 뭐 집집마다 어떤 취향에 따라 다양한 벽화가 집안에 장식이 돼 있어요. 이게 어디냐 하면
이탈리아 폼페이예요. 조금 아까 본 것들은 폼페이에서 이제 발굴된 그런 벽화들이고요. 폼페이는 로마 시대에 굉장히 고급 도시였어요. 그래서 일명 뭐 로마의 그 귀족들의 그 휴양 도시였다는 얘기도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서기 79년에 갑자기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그 재가 그냥 확 덮어버리는 바람에 마치 이거는 뭐 전설에 있는 듯이 실제 있지도 않은 그런 이제 얘기로 전해져 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1500년대 중반에 여기서 운하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이 폼페이의 실체를 알게 됐지만, 그때는 뭐 자금이나 뭐 나라 그 도시국가니까 힘이 이제 이거를 발굴할 그럴 입장은 안 되니까 일단은 넘어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1700년대 중반에 이태리가 프랑스의 지배를 받을 때 부르봉 왕가가 와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탐나는 건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훼손시킨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1800년대 중반에 이제 이탈리아가 도시국가들에서 통일을 해요. 통일을 해서 한 나라가 되면서 이거를 이제 발굴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지금은 한 5분의 4 정도 그렇게 이제 발굴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급작스럽게 화산재가 덮쳤는지, 빵집에 굽는 빵이라든가 아니면 술집에서 앉아있는 사람 앞에 술잔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그냥 보존이 돼서 발굴이 되죠. 이 폼페이란 도시는 한쪽 면이 한 2km 정도 되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고, 그 다음에 안에는 뭐 그들 원형극장, 그 다음에 뭐 공중 목욕탕, 그 다음에 이런 고급 저택들, 저렇게 벽화로 장식된 고급 저택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포장된 길인데 인도와 차도가 다 구분이 된 길이었어요. 그 정도로 생활 수준이 높았어요. 근데 이때 차도라는 거는 이제 마차가 다니는 길이죠. 그리고 뭐 수도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수준 높은 생활을 하던 곳이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그렇게 덮여가지고 사라져버린 도시죠. 이거는 이제 이 폼페이의 다른, 이 그림이 워낙 뭐 이 미스터리에서 이제 이게 신비의 빌라라고 해요. 제목 자체가 이 집의 이름이 이제 신비의 빌라인데, 여기는 굉장히 강렬한 색으로 표현이 돼 있죠. 이거는 아마도 이제 디오니소스 밀교라는 그런 이제 재래가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뭔가 신비롭고 이제 좀 감춰진 그런, 그러니까 밀교라고 하죠. 그래서 노예나 뭐 그때 핍박받던 여성들이 주로 이제 여기에 관여가 돼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괴이하고 뭐 잔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밀리에 행해지는 이제 그 디오니소스 그 제전이었는데, 그 제전의 어떤 그 내용을 이제 그려놓은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이제 신비의 빌라라고 지어진 집인데, 이렇게 강렬한 색으로 제법인지 잘 보존이 돼 있죠. 또 이렇게 장식을 한 집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장식에 치중을 했죠. 이야기보다는 여기 작은 네모 안에 이제 조그만 이제 이야기를 넣어놨는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은은한 색으로 벽을 이제 장식을 해놓은 건데, 마치 유리창 같이 밖에 보이는 것 같이 이제 거기를 뚫어서 밖에 풍경까지 이렇게 밖에 이렇게 풍경까지 보이는 거로 이제 환영을 그려놓은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이게 다 이제 폼페이의 주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파리스의 그 심판하는 그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이게 그리스 도기에 그려진 이제 파리스의 심판 내용을 그려놓은 거죠. 왼쪽에 염소가 있는 그 그림 위에 이제 파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날개 달린 신발 헤르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신들이 쫙 서서 파리스에게 이제 제일 아름다운 여신을 이제 네가 골라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를 그림을 도기에 그려놓은 거죠. 이거는 이제 조금 아까 그 도기는 아니지만 형태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를 납작하고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거를 킬릭스라고 해요. 킬릭스는 이들이 이제 연회를 베풀 때 이 술잔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담아서 이렇게 양손을 들고 마시는. 그래서 뭐 에트루리아나 이런 고대 국가들의 그 벽화 남아 있는 곳에 보면 이들이 연회를 할 때 이런 킬릭스를 들고 이제 마시고 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색다른 표현이죠. 색채가 화려하고 독인데,
그 역시 이제 뭐 파리스를 이제 에르메스가 이제 새 여신을 데려가는데 단순한 형태감이지만 이제 색채나 뭔가 장식을 좀 디테일하게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도자기예요. 이것도 또 요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죠. 이거는 이제 르네상스, 이제 이런 다른 시대에는 이 새 여신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나, 파리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에서도 계속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제로 삼아서 이제 이들은 그거를 자기네들의 어떤 표현의 어떤 그 주제로 늘 사용을 하죠. 그래서 보티첼리는 르네상스의 이제 대표 화가 중에 한 명인데 이거를 이 여인을 이렇게 이제 옷 입은 채로 그렸어요. 이 이후로 고대 그리스의 도기 표현 외에는 이 이후로 그린 거는 새 여신이 거의 옷을 벗고 나오는데 보티첼리의 그림에서는 이제 새 여신이 옷을 입고 파리스에 가서 이제 사과를 전해주면서 네가 선택을 해라. 그러고 이제 있는 장면을 그린 거죠. 이거는 이제 바로크의 거장 루벤스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움직임이 많고 이렇게 뭔가 움직임이 많고 그 다음에 동적이면서 이렇게 색채가 다양하고 근데 이 새 여신과 이제 왼쪽에 이제 에르메스와 파리스가 있고 새 여신들이 이제 자기를 골라달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제일 오른쪽 옆에 보면 이제 공작이 그려져 있죠. 공작이 그려져 있으면 이제 거기가 헤라예요. 그러면서 뭐 여기 투구를 이제 입은 옆에 둔 아테나 그다음에 이제 에루스가 붙어 있는 아프로디테 이렇게 이제 세 명인데 세 명이 이제 자기가 선택받기 위해서 이제 파리스 그 목동에게 사실은 이제 뇌물 공세를 펴니다. 헤라는 네가 그 사과를 나한테 주면 권력을 주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테나는 네가 사과를 나에게 주면 너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겠다고 하죠. 근데 이때 전쟁의 승리라는 거는 도시 국가들이기 때문에 늘 상시로 이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 그 전쟁에 이겼다는 거는 사실은 부자가 되는 그 돈벌이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면은 그 상대 그 진 도시 국가의 거를 다 약탈을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제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프로디테 때는 어떤 제안을 하냐면 네가 그 사과를 나에게 주면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리스가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를 뭐 아름다운 여신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자기는 뭘 받고 줄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를 선택했을 것 같은지. 파리스는 예쁜 여자를 선택합니다. 권력이고 명예고 돈이고 다 그 다음이고 예쁜 여자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맞기도 한 게 아프로디테는 미와 사랑의 여신이니까 뭐 제일 아름다웠을 확률도 있는데 어쨌든 파리스는 예쁜 여인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줍니다. 그 뒤에서 파리스 뒤에 에르메스가 뭔가 좀 걱정되는 그 태도로 앉아 있죠. 이제 이게 이제 사단이 되죠. 이제 왜 사단이 되냐면 근데 이 파리스가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상태는 목동이지만 양치기이지만 그 트로이의 왕자예요. 왕자인데 이 왕자도 이제 예언을 받기를 얘가 이제 너네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젖먹이 때 이제 산에다가 버렸어요. 그 트리아무스 왕이 버려가지고 양치기로 자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 얘가 왕궁에서 무슨 어떤 무술 대회를 하는데 그 상으로 소를 주기로 돼 있는데 이제 얘가 키우는 소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소를 찾기 위해서 그 무술 대회에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이제 사실은 우승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제 애만 사람이 와서 이제 그렇게 우승을 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뭐 신전으로 피하고 그런 과정에서 얘가 옛날에 버린 왕자구나 하는 게 이제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왕자의 신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파리스 왕자가 되죠. 이제 양치기에서. 근데 이 그 기록에 의하면 이 트로이 왕가의 그 사람들이 인물이 좋기로 이제 소문이 나 있어요. 여자고 남자고 잘생기고 이쁘기로 이제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 아까 그래서 제우스가 인간 중에서 제일 잘생긴 파리스에게 가서 이제 선택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트로이 왕가의 그 인물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스는 이제 예쁜 여인을 취할 수 있게 됐죠. 이제 아프로디테가 그 책임을 져야 하고.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였냐면,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나예요. 헬렌이라고도 하고, 헬레나라고도 하죠. 근데 헬레나인데, 결혼한 여자니까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헬레나와 메넬라우스 스파르타 왕의 이제 그림이 그려진 독인데, 왼쪽에 보면은 왕이 칼을 떨어뜨리고 있죠. 그러니까 헬레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는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그 미모에 그냥 화들짝 놀래가지고 저렇게 칼을 떨어뜨렸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독에 그 내용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제 칼을 놓친 메넬라우스와 헬레나가 이제 여기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이제 아프로디테는 그 파리스의 소원을 들어줘야 돼요. 예쁜 헬레나 왕비를 이제 파리스와 맺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니까 여기 왼쪽에 보면 이제 파리스 왕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헬레나예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왕관을 씌워주는 여신은 설득의 여신이에요. 피테오라고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뒤에서 이제 아프로디테는 분위기를 잡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얘를 설득을 시켜서 이제 파리스 네가 데리고 가도록 한다는 그림이 이제 이 도기에 그려져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같은 내용을 그린 거죠. 오른쪽이 파리스고 왼쪽이 헬레나인데 이게 이제 북방 트라키아 쪽에서 이제 발굴된 건데 좀 더 이제 대충 그렸어요. 이거는 대충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뒤에 이제 큰 궁전이 있고 헬레나는 이 금은 보석 같은 거를 이제 금은 보화를 이렇게 그 상자를 보석 상자를 여는 그 모습이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조그맣게는 설득의 여신이라고 이렇게 뭔가 그럴듯하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설득의 여신의 실체는 이거였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화려한 집이나 금은 보화나 왜냐하면 그때는 트로이는 굉장히 부국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주변에서 늘 탐을 냈어요. 여기 돈이 많은 나라라. 그리고 스파르타는 뭐 군사력은 있었지만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 어떤 그 설득의 어떤 그런 큰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이제 그려놓은 거죠. 이거는 이제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 시대에 헬레나가 납치돼가는 이제 데려가는 장면인데 마치 전쟁하듯이 막 그냥 요란하게 여기도 표현이 많죠. 움직임이 많고. 그 틴토레토는 르네상스의 마지막 그 부분에 이제 베네치아에서 크게 활약한 화가인데 이렇게 이제 약간 바로크의 그 전조를 보이듯이 이렇게 움직임이 많고 그다음에 색채가 화려하고 이러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헬레나가 막 그냥 온통 이제 뭐 활을 쏘고 창을 찌르고 하면서 이제 헬레나를 데려가는 그런 장면을 표현을 한 건데 이때 베네치아 화파와 그 르네상스 시대에는 베네치아 화파와 피렌체 화파가 이제 두 이제 화파가 크게 이제 그 자리 잡고 있었죠. 그 베네치아 화파들은 색채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색채를 화려하게 쓰고 감성적인 그림을 그렸고 피렌체 화파는 형태가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형태를 훨씬 더 중요시 여기고 이제 좀 더 이성적인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이 두 화파의 그 연결선상에서 있는 것이 베네치아 화파는 마티스라고 할 수 있고 피렌체 화파는 이제 피카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네치아 화파의 거장 틴토레토가 그린 이제 헬레나의 모습인데 이제 전쟁 난리치는 이제 이런 모습에 비해서 이 다음의 그림은 기도렌이라고 이제 바로크 시대인데 이 이태리죠. 이태리에 근데 여기는 훨씬 더 베네치아보다는 베네치아 쪽보다는 이제 정적으로 르네상스의 어떤 그림의 형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둘이 마치 합의해서 가는 듯이 이제 평화롭게 그 장면을 그렸죠. 이거는 이제 세월이 쫙 가서 이제 1700년대 후반에 아까 말했던 그런 신고전주의 형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다비드가 신고전주의의 이제 대표주자죠. 그래서 역시 이제 형태감이 견고하고 뒤 배경을 그리스 신전 같은 그런 배경을 집어넣고 해서 이제 파리스와 헬레나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빌라의 벽화예요.
이 유럽인들에게 빌라라는 거는 어떤 세컨하우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이나 높은 성직자들이 자기 집 말고 전원이나 농장을 껴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계절에 그 집, 그 어떤 계절에 가서 쉬고 하는 그런 집으로 지어진 게 빌라인데, 베네치아에 있는 빌라 위드만의 벽화예요. 벽화에다가 또 이제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또 자기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헬레나가 붙잡혀가는 과정을 그렸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색채가 굉장히 옅고 좀 부드럽죠. 이런 색채가 드러나는 거는 프레스코화입니다. 프레스코화는 젖은 회벽에다가 젖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이렇게 옅은 색채가 나고, 이제 인간이 그리는 어떤 물감을 쓰고 그리는 형태로는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표현 방법이에요. 프레스코화가. 이제 이거는 빌라 위드만의 내부를 이제 더 크게 본 겁니다. 이제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왼쪽에 아까 본 헬레네를 납치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죠. 이렇게 이제 화려한 장식을 해서 빌라를 이제 짓고는 했죠. 이걸 더 위에서 보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천장에도 벽화를 그려서 그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고, 또 이제 벽에는, 2층 벽에는 부조 릴리프로 이제 어떤 표현을 했죠. 거기도 아마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는 그렇게 이제 벽화들을 해서 내부를 굉장히 이제 좀 너무 혼란스럽긴 한데 이렇게 장식적으로 화려하게 이제 그 내부를 장식을 했어요. 빌라를. 이렇게 이제 화려하게 장식하는 경우가 많죠. 얘들의 빌라는. 그 상류층들의 어떤 그 기호죠. 이 빌라가 이제 바깥에서 보면 이제 바깥은 의외로 검소해요. 단순하고. 근데 이제 그런 빌라 속에 저렇게 이제 화려한 그런 벽화나 그런 부조 장식들이 이제 많이 장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프레드릭 레이턴이라고 영국 화가예요. 영국 화가인데 이제 1800년대 중반 라파엘 전파의 그 화가의 한 분인데, 이 라파엘 전파라는 거는 르네상스 시대에 라파엘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가치를 내세우던 이제 화가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중동 이슬람 같은 어떤 배경에 그러한 비슷한 옷을 입고 이제 헬레나가 이제 이렇게 약간 멍하게 이제 별로 그렇게 밝지 않은 표정으로 걸어가는 거를 이제 그렸죠. 헬레나를 주제로 그린 화가들이 많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화가를 보면 귀스타브 모로, 프랑스 화가인데 상징주의죠. 그 상징주의는 자기가 이제 거기에 어떤 상징을 담아서 어떤 표현을 하고, 아니면 개념적인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제 지적인 어떤 그 표현의 방식의 그 흐름의 하나인데, 모로는 이렇게, 이건 뭐 모로가 헬렌이라고 안 하면 우리가 헬레나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뭐 딱히 그 드러나는 건 없는데, 모로는 그림이 이렇게 전부 좀 으시시합니다. 약간 으시시한 이름풍으로 그림을 주로 그렸죠. 되게 이제 지적인 어떤 상징주의 그 화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헬렌을 데려갔더니 스파르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넬라우스가 당연히 이제 그리스를 연합해서 이제 트로이를 치러 가죠. 근데 그 전쟁 과정이 10년인데 사실은 뭐 8, 9년은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불과 1년 중에서도 몇 달 동안에 이제 전쟁을 제대로 해서 끝이 난 건데, 그런 이제 전쟁하는 과정들이 또 이렇게 그리스 도기에 여러 형태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도기에 그려진 게 이제 전쟁 나가는 장수들을 격려하는 여인들이죠. 그래서 방패랑 투구 이런 거를 준비해서 주면서 이제 전쟁을 이제 잘 치르고 오라는 그런, 여기도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이제 다 이름이 써 있어요. 글씨로. 그래서 그 디테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자기에다가 이제 자기네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트로이 전쟁은 결국은 트로이가 패망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사람도 뭐 온갖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킬레우스라든가 헥토르라든가 이런 장수들이 다 죽죠. 죽고 이제 엄청난 보물을 그들이 다 이제 뺏어서 들고 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디세우스가 이거 중요한 이제 공을 세운 장수인데 집으로 이타카로 돌아가는 10년에 걸쳐서 갑니다. 그 세월을 이제 오디세이아에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해서
그런 이제 그 서양 역사에서 길이 남을 만한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그 요약을 하면 펠레우스와 테티스가 결혼하는 과정에서 에리스가 그런 사과를 던지고, 파리스가 그 사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파르타의 그 왕비를 뺏어오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들은 전쟁을 한다. 그런데 그 겉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이 그리스의 이 도시국가들이 트로이에 이런 보물이 탐이 나서 그거를 뺏기 위해서 이제 끝끝내 포기를 안 하고, 중간에 이제 뭐 트로이에서 뭐 헬레나를 돌려줄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제안도 있었대는데, 끝끝내 이제 이 트로이의 그 어떤 많은 이 보물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끝끝내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로이 전쟁은 트로이에 멸망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게 또 이제 나중에 뭐 로마 건설 뭐 이런 걸로 또 이어집니다. 로마를 건설하게 되고, 그런 여기에 왕족 하나가 가서 이제 사실 로마의 시조가 돼요. 도망가서. 그런 이제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로 트로이 전쟁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신화와 얽혀진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